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최요한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요한입니다. 네, 어제 우리 정부가 불참한 그런 행사였죠. 일본 니키타현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이 추도사를 보면요. 한국인 노동자의 강제 노동에 대한 언급, 또 이들에 대한 추모와 반성의 내용이 좀 빠져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정부가 뒤통수 맞았다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자기들 이익만 쏙쏙 뽑아 먹은 거죠. 우리로서는 사실 추도하고 추모하고 특히 강제노동이라는 걸 강조했어야 되는데 싹 빠졌지 않습니까? 네.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이 시간 사행시로 한번 제 분노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행시로. 사도광산 운 띄워주세요. 사 드립니다. 사기치고 있는 일본 정부와 항의도 못하고 있는 한국 정부. 돌았군. 광장에서 들리는 분노의 함성 소리. 산을 넘고 바다 건너 당신들의 목을 촤일 거야. 그때 박수 좀 나와야 되잖아요. 네네. 정말 분노와 또 거기에 또 의미까지 부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한일 관계 굉장히 저희한테는 좀 아픔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당시에 있었던 추도식은 약간 자축의 분위기였다고 해서 더욱더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일 관계 좀 재조정에 좀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코멘트입니다. 생생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정치권에서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함께 보시죠. 똑부러진 한동훈 어디 갔나? 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조금은 좀 날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누굴까요? 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지난 주말 한동훈 대표 가족과 연관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내용 좀 자세히 더 들여다볼까요?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이 난리였지 않습니까? 네네. 한동훈의 이름으로 또는 한동훈 가족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했던 그 내용들이 쫙 있었어요. 네. 이걸 누군가 발견해서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했는지 벌써 2주 동안 네네. 계속 부글부글 내부에서 친한 친윤 해가지고 서로 싸움이 난 겁니다. 네. 지금 오늘 오전 공개된 이렇게 최고위원들과 당대표 있는데 쫙 공개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카메라 쫙 있고 네. 그 상황에서 김민전 의원이 아니 그렇게 쓴 사람들 이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고발한다면서요. 뭐 공개적으로 분란이 일어났어요. 네네. 그러니까 한동훈과 김민전 의원 사이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김은혜 의원은 사실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했다. 네네. 우리 가족과 관계없다라고 말 한마디면 되는데 왜 흐지부지 계속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냐. 명확한 입장 표명해라라고 계속 얘기가 나왔음에도 무슨 당원 게시판 관련돼서 전수조사한다. 뭐 전수조사 할 수 있죠. 그러면 결과가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썼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까? 명확하게 얘기하십시오라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사실 여기에 말려들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 자체에 아예 들어가지 않겠다.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이 되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네. 근데 친윤 쪽에서는 어떻게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완전 갈라진 거죠. 네네. 갈라졌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예전에
똑 부러진 한동훈 어디 갔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보수 진영에 유일하게 팬덤을 가진 정치인이에요. 저는 그래서 차기 대권 주자로서 한동훈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 것이 팬덤을 가지고 있다는 튼튼한 지지층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튼튼한 지지층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면은 지난번 법무부 장관 때 야당 의원들의 공격에도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는 한동훈 모습에 반한 보수 진영에서 팬덤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정치인으로 만들어준 거죠. 그럼 그거는 베이스는 윤석열 정부라는 이 베이스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한동훈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뭐랄까, 이 팬덤층이 얇아질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팬덤을 가진 정치인은 한동훈이고 똑부러진 모습을 보였다 이거죠. 그런데 그때 그 한동훈은 어디 갔냐? 김은혜 의원이 이 이슈를 죽이지 않으려고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전수조사 내용도 사실은 좀 궁금한데, 한동훈 대표랑 이 한동훈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 얼마나 뭐 많고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좀 논란이 계속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동훈 대표,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것과 네. 한동훈 가족들 이름으로 나온 거 다 조사한 걸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그거를 알아보니까 1068개라고 합니다. 1068개. 근데 이게 많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네네. 워낙 공당의 집권당의 그 당원 게시판에 막 들어가서 글 쓸 수 있기 때문에 당원들은 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개가 넘는 이 글 내용이 네. 방송에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민망할 정도의 표현까지 있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사의 사설과 기사를 소토해서 가져온 250개, 격려성 글이 194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반대나 정전식 전 정책위 의장 사퇴 촉구 등 단순 견해 표명이 463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몇 개들은 방송에서 수위가 좀 높은 뭐 좀 그런 이제 내용이라는 것이죠. 약간 공격적이거나 좀 모욕적인 그렇죠. 발언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썼는지 몰라도 친윤 쪽은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이 썼다. 한동훈 대표 측은 말려들지 않겠다, 언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지만 이거 당무감사에서 누군지 찾아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법상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요. 또 중앙선관위에서는 또 여기에 대해서 딱히 규정이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막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그게 2주나 됐습니다. 지금 이제 그 수위가 높은 글은 한 12건에 불과하다 이렇게 자체 좀 입장을 내놓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이제 측근들에게 문제될 게 없지만 입장을 밝힐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 계속해서 그 어느 정도 그 안에 이제 말려들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좀 보인 거라고 보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이런 거죠. 뭐 예전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누군가 뭐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정치인 최요한이 있어. 정치인 최요한 진짜 나빠. 최요한이 말이지 예전에 막 사기도 치고 막 거짓말쟁이고 막 그래. 최요한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막 비판한다고 봐요. 너무 본인을 버리시는 것 같은데. 뭐 방송을 위해서 얼마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 거기서 남는 게 뭐냐면 이름이 최요한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게 프레임이거든요. 그 내용은 생각이 안 나고. 안 나죠. 네.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수위 높은 욕설 비방글이 12건이라고 하는데 12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게시판 비방글에 한동훈이라는 대표가 직접 가서 글을 썼다. 이것이 남는 거거든요. 네. 이거 뭐 어떤 경위든 뭐든 이게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나빠라고 해서 이걸 계속 언급하게 되면 손해는 오히려 뭐 별 행동을 하지 않은 그 사람이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조지 레이코프 교수가 이야기하는 프레임 이론이에요. 그래서 계속 선거 때 또는 정치인에 대해서 계속 그 사람만 언급한 그 사람만 부각되는 역설적인 상황이죠. 여기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한동훈 대표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말려들지 않으려고 방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이제 불필요한 자중 질환에 빠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이제 그 평소에 보이던 그 행보와는 요즘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김은혜 의원이 똑 부러졌던 한동훈 어디 갔냐. 어. 우리 보수 유권자들이 좋아하던 그 똑 부러지게 얘기하던 한동훈 도대체 어디 갔냐. 전수조사한다고 그럼 결과 발표해라. 했다는 거냐 하지 않았다는 거냐. 명확하게 얘기하라는데 명확하게 얘기하면 그 프레임이 말려드는 것이고 그 프레임이 말려들지 않으니까 우물쭈물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건데 그걸 친중에서 너무 잘한다는 것이죠. 얘기해라. 말려들어라. 계속 이렇게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2주를 계속 왔으니까 네. 서로 답답한 거죠. 이게 사실 별 문제 아니거든요. 네네. 별 문제 아닌 게 집권 여당에서 엄청나게 큰 문제로 뻥튀게 돼서 서로 싸움박질하고 있는 국민들 보기엔 참 민망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네, 친한계 목소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한동훈 주기기의 실체가 밝혀질 거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거 뭐 여당 내 개파 갈등 뭐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뭐 한동훈 주기기 뭐 3차 들어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예전에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어요. 네. 김옥균 뭐 갑신정변 3일 만에 3일 네네. 천하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것처럼 조만간 한동훈 대표를 낙마시키겠다는 프로젝트가 김옥균 네네네. 프로젝트랍니다. 그거 쓴 사람 뭐 잡혀왔다라고 하던데 신지호 그 부총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상황이 지난번 소위 얘기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1심 논란 그러니까 외부 인사의 문제 제기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지 않고 침묵 지키고 그다음 당내 논란이 벌어지고 그다음 한동훈 대표가 최소한의 대응을 했고 이게 1심 논란의 전체거든요. 그거하고 지금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외부 인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한동훈 대표가 침묵하고 이제 1심을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당내 논란이 확산되고 거기에 대해 최소한의 대응을 했더니 문제가 사실 최소한 대응하지 적극적 대응하면 당이 난리 났을 겁니다. 근데 최소한 대응하면서 무마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당내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가 세계상에 문제 이렇게 글을 썼어요 하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한동훈 대표 이거 프레임인데 말려들지 않으려고 침묵을 지켰죠. 그랬다 당내 논란 지금 2주 동안 계속 그 확산되다가 최소한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다가 수그러들 것인지 네. 아니면 도무지 한동훈 대표 치하에서 못 살겠다고 사람들이 튀어나올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왜? 보수는 이익으로 뭉치고 진보는 이념으로 뭉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이 큰데 어떻게 나갑니까?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신지호 부총장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림을 보여줬거든요. 그 말이 맞아요. 네. 그 말이 맞는데 그럼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리를 못하면은 리더십 문제예요. 이거 또 다른 문제로 번진다고요. 제발 좀 빨리 좀 정리하시고 그 좋아하는 민생 문제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부 그 갈등을 좀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하고 민생에 조금 더 힘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자유대한 가장 사랑하는 분 대통령님. 네,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사랑하는 분의 발언인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지만 복직을 해서 논란이 된 분이죠.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 사의 표명을 하면서 밝힌 입장문이 정치권 안팎에서 또 다른 구설을 낳고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사의 표명하시는 게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떠신가요?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800만 원이나 내고 네. 그리고 보통 같으면은 어디 언론에 얼굴도 내밀지 못했을 텐데 네. 이게 다시 대통령실로 복귀를 합니다. 네. 복귀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언론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가만 놔두지 않으니까 부담이 되니까 사의를 표명을 한 겁니다. 그
그만두면 되는데 보통 네네. 사람들은 창피해서라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조용히, 이렇게 뒤집어 네. 쓰고 도망가든지 했을 네. 텐데 입장문을 냈어요. 네. 입장문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라고 이제 나왔지만은 네네. 지금이 그만둬야 할 때라고 판단서서 시작했을 뿐이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제가 지금까지 본 분 중 가장 자유 대한민국을 걱정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은 대통령님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 강기훈 행정관이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 네. 그 누구도 사실 단언하지 못했던 것이 소위 김건희 라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 네네네. 누가 감히 김건희 라인 손을 대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그만둔 거죠. 근데 정말로 진짜로 대통령이든 하여튼 그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생각한다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물러나고 조용히 있어야지. 그걸 뭘 잘했다고 입장문을 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사표 수리는 하게 될 거예요. 워낙 네네. 여론이 안 좋으니까. 아직은 입장이 안 나왔죠. 표명 이게 지금 아직은 네, 나오지 수리, 네, 않았죠. 수리는. 나오지 않았는데 네네. 수리는 아직 여부는 아직 모르지만 워낙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수리는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복직한 것도 우습지만 네. 이거를 복직을 받아준 사람들도 웃기고 이걸 그만두는 건 당연한 건데 거기 입장문을 내고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오지도 않고 참 대한민국 정말 네. 드라마틱합니다. 드라마틱해. 네. 여기에 대해서 꼭 이분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왕조 시대 때 보면 간신은 끝날 때까지 계속 충신인 척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예, 김근식 네.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데 네. 이분이 고집이 좀 세요. 그래요. 네, 당내에서 굉장히 소신 발언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야기가 그 얘기죠. 왜 입장문을 낼까도 궁금하지만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유명해진지 궁금하다. 제가 알려드릴까요? 김건희 라인이 음주운전 했다가 다시 복직을 해서 더 유명해진 겁니다. 네. 그 사람이 강기훈이고요. 네네. 근데 그만둘 때 자유 대한민국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대통령님이시다.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런 모습을 보고 간신이다라고 이제 또 김근식 당협위원장이 비판을 한 거죠. 네, 앞부분에는 이 양반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이라고 네. 이제 덧붙이긴 하셨습니다만. 전제해두고 네네. 간신은 아니 솔직히 해서 충신처럼 보인다. 그거를 구별해내는 것이 현명한 왕의 지혜이자 안목인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안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말 안 했습니다. 말 안 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이 김건희 여사의 라인이나 아니냐 뭐 인적 쇄신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던 분이잖아요. 네. 이렇게 굳이 이렇게 논란이 있으신 분이 사퇴하시면서 이 메시지를 남기는 게 왜 그랬을까요? 일종의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네. 정치할 거고 정치인은 자기 부고 빼놓고 욕이라도 욕설이라도 언론에 거명되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남잖아요. 부정적이라도.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뀔지 몰라요.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 상황에서 자신이 김건희 라인이라는 건 명확해졌고 명확한 것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네. 명확합니다. 네, 똑같아요. 참. 근데 안 하는 일 못하는 입장문 아닌가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도 정치인으로서는 좀 할 법한 입장문이었다. 이렇게. 그거 쓰는 거야 자기 마음이지만 네. 이것이 과연 윤석열 정부를 위한 것이냐라고 생각할 때는 절대 아니올 시다. 차라리 묵묵히 그렇게 충신이라고 한다면은 음지에서 김건희 여사를 돕든 윤석열 대통령을 돕는 것이 낫지 이렇게 대놓고 막 아부하고 찬양하고 난 물러갑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거냐?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현 정부를 위한 마음이었다면 어떤 입장문을 썼어야 할지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입장문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명태균 도움 안 받아 나와는 반대편 섰던 사람. 네. 네, 명태균 사태 정말 지금 엄청나게
여기 상당한데요. 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 사이에 단일화 추진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본인은 피해자에 가깝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내용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그러니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네. 그러니까 소위 명태균 씨가 제3자와의 통화에서 안철수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 네. 명태균과 자신을 이렇게 연관지으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정반대편 오세훈에 대해서 도왔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당시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더군다나 지금 그 안철수 의원 캠프의 최진석 선거대책위원장을 명태균이 만난 거는 누구 대표로 만났냐면은 윤석열 캠프 쪽에서 대표로 나온 거고 그 안철수 캠프로에서는 최진석이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나와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인데 왜 나랑 연관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부정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 자기는 명태균도 잘 모른다. 왜냐면 선거운동 당시에 당대표 그러니까 2022년 12월 달에 당대표 선거운동을 위해서 전국의 지역 당협을 다니는데 수만 명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 명태균이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 이 말은 안철수 의원 얘기가 네, 맞는 네, 것 네, 같아요. 네. 어쨌든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보도된 거로서는 그러니까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안철수 당시 국민의힘 당시 후보가 윤 대통령에게 단일화를 제안했던 날인 이제 2월 13일 그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의 단일화를 설득한 정황을 담은 녹취 파일이 공개됐고요. 이 녹취 파일에서 윤석열이가 단일화를 안 하려고 하네, 단일화를 안 한다고 자신이 이긴다고 사람이 돌았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네네, 나왔어요. 어쨌든 대선까지 손 개입해서 단일화까지 하는데 여기 안철수가 튀어나온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프레임. 좋지 않은 프레임이 자기가 이름이라도 언급되는 것이 부정적이니까 팔짝 뛰는 겁니다. 나는 오히려 피해자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안철수 의원의 발언을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명 씨는 서울시장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저와 반대편에서 활동했던 분이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사실 지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으로까지 지금 이제 파장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이제 최근 불거진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인으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 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명태균 씨 측에 여론조사 비용을 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이제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네. 그러니까 정치 컨설턴트이자 소위 브로커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돼서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사업가 김모 씨가 오세훈이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네.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한테 시켰다라는 거예요. 네네.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 김모 씨라는 사업가가 2011년도에 무상급식 가지고 승부를 보려고 하는 오세훈에 대해서 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세훈을 도와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여론조사를 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여론조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이 오차범위 내에서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좀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심각하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직접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것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가 김모 씨가 명태균 씨한테 돈을 줘서 여론조사를 시켰고 그걸 보고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서 명 씨가 개입을 했고 네네. 특히 공천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과 관련돼서 뭐 경선이긴 하지만 굉장히 자기가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정치권에는 소위 명태균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네네.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명태균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27명이에요. 아. 27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소위 지라시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근데 그 27명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그 사람 당사자가 팔짝팔짝 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오세훈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들어간 거예요. 차기 대권 주자라고 이야기되는 오세훈 씨한테 팔짝 뛰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명태균이랑 이름이 자기랑 엮이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부정적이기 때문에 손살에 치고 있는 것인데 실제 조사해 보면 또 모릅니다.
김진태 지사도 뭐 지금 난리죠. 네네. 오세훈 서시장도 난리죠. 뭐 나경원이나 뭐 원희룡은 없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명태균 리스크가 국민의힘 가장 큰 리스크인데 이게 어디랑 연결되냐? 김건희 여사랑 연결돼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대변인이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명태균이 국정국힘에 뻗은 마수에 눈, 귀를 의심할 지경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어디까지 이게 손을 뻗었을지 자꾸 이렇게 캐내면 캐낼수록 나오다 보니까 좀 겁이 날 정도인 것 같긴 해요. 지금 상황이. 고구마 같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 친윤 쪽에서 명태균 씨를 접촉해서 윤 대통령이 어떤 녹취를 했는지 들려달라고 요구했던 이유도 그리고 한동안 명태균이 구속되지 않았던 것도 왜냐하면은 명태균을 건드렸다가 뭐가 폭발적으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지금도 튀어나오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튀어나올 줄 모르니까 겁이 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명태균 맨 처음 딜하려고 했잖아요. 자기의 변호사는 휴대폰이다. 네네네. 핵심적으로 200개의 파일이 있는데 이거 공개되면 정권 무너진다라고까지 태도가 너무 당당했고 사실은 거의 협박에 가까운 내용들을 이렇게 네. 계속 이제 거침없이 발언할 수 있었던 저 힘이 뭘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국힘이 아니라 명태균의 힘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명태균은 리스크를 떨궈내기 위해서 구속시키고 김영선 구속시키고 다 정리하고 사람 바꾸고 계약하고 한다고 해서 과거가 없어지냐 이 얘기죠. 더불어민주당 얘기는 그 말이 네. 틀리지는 않고요. 네. 본질은 바꾸지 않고 포장지만 갈아치운다고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게 네네. 명태균이라는 이 개인이 국회의원을 5번이나 하는 사람을 네. 막 자기 뭐 종부리듯이 막 윽박 지르고 그 수도 없이 유명한 그 정치인들은 그 명태균이 한마디 하면은 팔짝팔짝 뛰면서 뭐 관계없다부터 시작해서 화내고 액션 취하고 막 이것이 언론에 계속 벌써 네. 얼마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까? 이 문제는 국민의힘 쪽에서 명확하게 아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이 정권 끝까지 갈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네. 사실 이게 뭐 경선 관련해서 뭐 공천 장사를 했다, 공천 거래를 했다는 것도 놀라운데 이 정치권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추락했다는 부분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정치권이 신뢰가 없었어요. 신뢰가 없었고 그 이유는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히려 원래 정치권에서 국민들을 걱정해 줘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국민들이 정치권 걱정해 주지 네. 않습니까? 너무 해도 못하니까 해도 엉망이니까 근데 이 개개인의 정치인들을 보면은 다 똑똑하고 다 공부 잘하고 말도 잘해서 유세도 하면서 막 지지받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잘난 사람들이 하나로 모이기만 하면 이렇게 엉망이야. 근데 그 모인 사람들이 명태균이라는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으니 이해가 안 되죠. 예, 다 바보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만든 것도 사실 국민 책임이에요. 이런 사람 뽑은 것이. 그러니까 유권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심판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뼈아픈 얘기까지 해주셨네요. 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정치 분야 주요 이슈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재명 위중교사 1심 사법 리스크 2차 고비라고 했는데 2차 고비, 네,
무난하게 그래도 어쨌든 2차 고비는 좀 넘어간 것 같은 무죄 나왔죠.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놀라웠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중교사 혐의에 대해서 1심 선고 공판 결과 나왔는데 무죄 어떻게 평론가님 예상하셨습니까? 아니요, 저 지난번 네. 공직선거법 그거를 무죄로 받고 네네. 이거는 공고형으로 봤어요. 80만 원 미만 공고형으로 사실 봤는데 법조계에서도 그 반대로 봤거든요. 네, 오히려 네. 근데 이번 상황 완전히 정반대로 나오다 보니까 네. 제가 딱 제일 먼저 무죄라고 딱 들은 순간 아, 대한민국 정말 정치권 드라마틱하다, 맞아요. 다이나믹하다 다이내믹 라고 코리아. 생각했습니다. 네. 예. 아, 그렇군요. 사실 이 내용 좀 복잡한데 이재명 대표의 위중교사 혐의에 대해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이재명 대표가 좀 이제 강요를 했다, 교사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평론가님께서 이 복잡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위중을 했던 그 김진성 씨, 전 성남시장 김병영 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을 받았어요. 네. 근데 위중교사를 하지 않았다라 판단해서 그 이재명 대표는 무죄가 된 겁니다. 이 사건을 보면 굉장히 복잡한데 최대한 찬찬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20여 년째 검사 사칭 사건이 벌어졌어요. 뭐냐면은 KBS의 2002년도에 최초로 PD가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과 관련돼서 김병양 성남시장을 취재할 때 검사 사칭을 했다. 검사인데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전화를 해서. 네네. 그때 그거를 옆에서 이재명 현 대표가 도왔다. 이 의미거든요. 근데 이 혐의로 2004년대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는데 당시 최 전 PD가 이 대표 사무실에서 김병양 시장의 수행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해서 본인을 검사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걸 옆에서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이제 2002년도에 벌어졌던 사건이고 네네. 이게 수 시간이 건너뛰어서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라고 얘기해요. 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쓴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이번에 기소가 된 거예요. 2002년에 있었던 사건을 2018년도에 방송 토론에서 누명 썼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허위 공표다. 네네. 이게 나온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사실은 선거재판 그 증인으로 나왔던 김진성 씨가 이 대표를 검사 사칭 주범을 몰자는 의견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는 바람에 이 대표는 그때 무죄 확정이 됐었어요. 대법에서. 그때 이제 허위사실 공표했던 거는 무죄가 나왔었죠. 됐었는데 이거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검사가 다시 캐다가 이때의 녹취록이 나왔다. 새로운 녹취록이 나와서 다시 기소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대표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얘기들이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긴장을 했던 겁니다. 네네. 자, 정리하자면 2002년 사건이 2018년 선거 때 방송 토론에서 이야기한 것이 대법 가서 무죄로 나왔는데 백현동 조사하면서 다시 증거가 나와서 다시 기소한 겁니다. 몇 번을 기소하는 겁니까? 검찰 대단합니다. 진짜. 네. 근데 이제 당초에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검찰이 좀 증거를 좀 조작했다, 이렇게 좀 짜깁기를 했다, 뭐 이렇게 좀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이 뭐 어느 정도 좀 인정이 됐다고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무죄가 나왔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나중에 이 대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나온 거 보니까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네네. 30분짜리 뭐 녹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공개를 했다고. 네. 전체 보면은 이 대표는 일관되게 이야기하기를 아는 것만 얘기해라. 아는 것.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검찰이 그 30분짜리 그 파일을 자신들한테 유리한 기소하기 좋게 짜집기를 했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있는 그대로 기억을 되살려서 뭐 이렇게 이야기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위증교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검찰은 아니다. 이거 계속 경기도지사가 이렇게 그 혐의로 전화한 것만으로 해도 위증교사다라고
라고 계속 고집부리다 이번에 무죄가 나온 것이죠.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열흘 전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징역 2년을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이제 그 대법원 양형 기준상 거의 최고치인 그 징역 3년을 이제 검찰이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죄가 나온 거잖아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결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미 대법 가서 갔던 것을 다시 가져와서 기소를 한 것인데 네. 이것이 최고형으로 3년을 때렸는데 무죄가 나왔다. 이건 누구 책임이냐? 검사 책임인 거예요. 그리고 보통 위증교사는 이게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그렇죠. 범죄로 봐서 굉장히 굉장히 유죄 무겁게, 무겁게 이제 좀 처벌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게 무죄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검사의 기소가 굉장히 무리해서 기소를 한 것이고 더군다나 3년이 뭡니까?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가장 최고치를 그렇죠. 때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것이 무죄라는 것은 검사가 사면 그 기소 그래서 선고받아도 상관없을 정도로 입장 바꿔 생각한다면 굉장히 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이 사실 이거 터진 거예요, 검사 입장에서는. 그러네요. 예. 저희가 이제 앞서 있었던 그 열흘 전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 나오면서 항소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존중하고 믿는다. 사법부에 대한 전체에 대한 어떤 비난을 조금 자제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 발언들이 이번 재판에도 조금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좀 의식한 거라고 좀 봐야 될지.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죠. 네네. 솔직히 의식을 어떻게 안 합니까? 사람인데 네. 다 의식을 하는데 아마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안쳐놔도 의식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민주 질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믿고 있는 이 상황이 기본 전제가 되는 건 사법부에 대한 신뢰인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사법농단이라는 단어가 불과 몇 년 전에 그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그 단죄받았는데 다 다시 또 풀려나고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유전 무죄, 응? 네. 무전 유죄 이 얘기뿐만 아니라 유권 권력이 있으면 무죄, 그 무권 권력이 없으면 유죄 이런 얘기까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회가 개혁되고 진보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기본 형성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다시 쌓여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일단은 위중교사 혐의에 대한 정치적인 리스크는 좀 당장은 좀 해소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뭐 이런 정치적 부담을 조금 덜어내고 사실 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좀 반격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사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법정 구속까지 좀 거론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결과에 따른 파장 어느 정도로 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근데 그 법정 구속은 국민의힘도 자기들이 얘기하면서 좀 무리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네, 그렇지 왜냐하면 않았을까요? 법정 구속 요건이 네. 증거를 인멸한다든지 네네, 도주의 우려가 있다든지 이럴 때 법정 구속하는 건데 증거에 이미 다 그 검찰에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이미 방송으로도 다 나간 상황이고 네. 다들 기억하고 있게 증거 인멸할 증거가 없고 두 번째 한날의 대통령 후보로서 활동했던 사람이 도주를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으로 망명하듯이 내보내는 거 아닌다며야 네. 무슨 도주를 합니까? 그게 법정 구속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네. 그런데 정치적 수사로서는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이게 무죄로 나오면서 국민의힘이 되치기 당하게 생긴 거죠. 어느 정도로 좀 뭐 반격이라든지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근데 이제 전 그거보다 네네. 그 정치권에서 서로 날선 비난 비판 이거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고 봐요. 정치 말로 하는 거죠. 진짜 가서 주먹으로 때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재판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현재의 검찰이 네. 어떻게 하면은 야당 대표를 구속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곳이다. 검찰이 진짜 신경 써야 할 곳은 신경 쓰지 않고 지금 정치 검찰화되어서 지금 야당 대표 죽이게 골몰하고 있다라고는 신호를 국민들이 받지 않을까. 네.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리스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최근에 이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가 이제 추가 기소가 되면서 지금 이제 형사 재판 5개를 지금 이제 받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좀 민주당 지지율은 뭐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이건 이제 국민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변수가 아니라 이미 상수다. 상수로 올라가 있고 그 나머지가 이제 변수인 것이지, 즉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는 대선 때까지 계속 상수로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28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아마 거부권 제의 요구를 할 경우에 이제 그걸 행사할 경우에 28일에 이제 재표결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때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최소 한 4표 정도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번에 8표 이상이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여론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야당 쪽에서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아마 오늘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이쪽 그 소위 국민의힘 쪽이 유리한 소위 이재명 대표 금고형 이상으로 징역형이라 나왔으면은 네. 이런 기대가 싹 사그러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무죄로 나왔기 때문에 그 야당에서 지금 되치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으로서는 할 말 없고 정치검찰로서는 더 이상 할 말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는 28일 날 있을 이 일은, 그러니까 재표결이 예상되는 제2요구권 네. 발동은 아마 이번에 굉장히 큰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친한 쪽에서 어떤 결단을 내릴지 모른다. 일단 여기까지 하죠. 네. 이번 주가 굉장히 이제 그 어떤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분기점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1000일 넘긴 우크라 전쟁 강대강 격화입니다. 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이 됐던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1000일이 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 미사일 공격 그 무기 사용을 좀 확대를 했고요. 러시아도 이제 중거리 미사일로 응수를 하면서 이 강대강으로 이렇게 격화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뭐 이게 지금 이제 그 트럼프 정부가 이제 내년에 이제 출범을 할 것이 이제 예상이 되면서 종전이나 휴전 가능성도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내용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굉장히 우크라이나 전쟁 격화되고 있는 느낌인데 어떤 상황으로 봐야 할까요? 자, 이게 일단 전제해 둘 것이, 네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싸움은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는 것은 선과 악의 대결은 아니에요. 물론 초기에 침략을 당했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그리고 약소국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침략당한 경험이 있으니까 마음이 쓰이는 거, 그것까지 이해는 돼요. 네네. 그런데 이 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냐면, 이 전쟁의 시발은 미국을 비롯한 나토가 동진 정책을 하지 않겠다고 무려 3번씩이나 네. 3번씩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젤렌스키가 대통령 되고 나서 사실은 나토에 가입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빨리 한 것 같아요. 대책 없이 빨리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경고하다가 전격적으로 침략했죠. 물론 침략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푸틴은 전범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푸틴이 가지고 있었던 패권, 세계 패권에 대한 야망이라든지 개념 없는 젤렌스키의 대안 없는 나토 가입 선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미국의 계속적인 거짓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벌어진 전쟁이다. 이거 전제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격화되는 것은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에 네. 끝장을 보자. 이 상태에서 끝장을 보더니 각자 협의를 통해서 물러나든지 하든지 이 상황을 정리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일주일 사이에 양측이 이제 그 첨단 무기, 미사일 공격을 서로 이제 주고받았는데요. 어떤 좀 무기들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도 또 논란이 있더라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미국제의 에이테크스라는 네네네. 그 미사일 이게 한 사거리가 그 이전에 하이마스라는 고속 무기 미사일 발사 체계가 있었는데 그 80km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근데 에이테크스 한 300km 돼요. 이번에 이제 허용해 준 건 러시아 러시아 본토까지. 본토를 때릴 수 있는 300km 정도 되는 에이테크스를 허용했더니 바로 다음날 썼고요. 그 다음날은 영국제의 스톰 섀도우라는 이건 한 500km 되는. 네. 그러니까 둘 다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미국이 허가했고 그 유일하게 한반도에서만 사용됐던 대인지뢰를 인정해줬어요. 맞아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러시아는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 이름이 오레슈니크인데 뜻이 개암나무래요. 아, 헤이즐넛 커피 잘 드시죠? 네네. 그 개암나무. 열매. 네, 헤이즐넛 커피 열매. 어, 근데 왜 개암나무라고 하냐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씨앗이 여러 가지 막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이거 소위 다탄두 미사일이에요. 다탄두. 하나의 미사일에 이 뭐랄까 표적적으로 가게 되면 쫙 퍼져가지고 여러 가지 최대한 15개까지 들어가는 다탄두 미사일. 근데 이게 하나하나가 다 핵이에요. 아, 핵 무기를 탑재할 수가 있어요. 그게 오레슈니크라는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마하 10이에요. 마하 10.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에이테크스나 스톰 섀도우는 마하 2, 3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하 10이란 말이죠. 마하 10은 초속으로 2에서 3km입니다. 이거는 현재 미국의 방공 체계로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아, 이거를 푸틴이 시험 발사를 했어요. 네네. 이건 뭐냐면은 잘못하면은 유럽 너네 전체 다 때릴 수 있어 라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경악을 했죠. 일주일 사이에 최첨단 무기를 막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 미사일 공격이 어떤 이제 군사적인 효과보다는 정치적 계산을 좀 두고 노린 행보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사실 뭐 시간이 많이 없어서 네네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ICBM 소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지 네네. 않고 IRBM, 그러니까 중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네네. 이거 사실 ICBM 같은 경우 미국이나 저기 지구 반대편을 때리는 거지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는데 왜 때립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용한 것은 지금 근처에 있는 우크라이나 쓸어버릴 수 있다, 핵전쟁 할 수 있다,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다 쓸어버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유럽, 미국, 서방, 미국 여기 간섭하지 마, 여기서 정리합시다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렇군요. 지금 이제 그 미사일 공격이 이제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그 당선 전에 이제 서로 이제 조금이라도 그 더 영토를 좀 확보하려는, 그리고 이제 어떤 종전 협상에 좀 유리한 입지를 다지기 위한 정치적 움직임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보시나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6.25 한반도 전쟁 때 가장 피해가 많았던 때가 막 전쟁 개시할 때가 아니라 1951년부터 53년까지 무려 2년 동안 휴전 협상했거든요. 휴전이나 종전 얘기 나올 요 때. 얘기 나올 때 가장 이렇게 피해자가 많이 나왔어요. 조금이라도 땅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러시아가 유리해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에 남부와 동부 전선이 이어진 상태가 하고 그 북부의 빼앗긴 지역 빼놓고 나머지 한 20% 정도 러시아가 영토를 복속했거든요. 크림반도까지 포함해서. 네. 이거는 이 우크라이나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인데, 빼앗겼으니까 이 상태로 휴전하면은 우크라이나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된 거죠. 네. 근데 우리로서는 이제 사실 이제 북한 파병도 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데, 북한군이 뭐 목격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뉴스 나오고 있잖아요. 저희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확실한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지금 파병은 틀림없어요. 폭풍군단이 1만에서 3,000명씩 제대로 4개 제대로 돼 있으니까 12,000명 정도 파견됐다. 이건 사실 확인된 거고, 그리고 쿠르스크로 이동한다. 러시아 땅인데 우크라이나 치고 들어가서 빼앗은 쿠르스크 땅으로 이동했다는 것까지 확실하고요. 그리고 소규모 전투가 있었다는 게 확실해요. 네. 근데 오늘 오전에 뭐 500명이 전사했다, 북한 500명이 전사했다라는 네네. 속보가 나왔는데 그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군이
이 파병된 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가짜 영상들이 예를 들어서 북한군이 개고기 통조림을 가져왔다. 아니요. 북에선 개고기 통조림이라고 얘기하지 단고기라고 사용해요. 그 영상 가짜예요. 네. 그 부상당한 북한군이 증언하는 거. 그 우크라이나에서 원하는 말을 이야기해요. 네. 그거 우크라이나 군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라 네. 민간단체, 친민간단체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거 조작 영상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알겠습니다. 걱정스러운 거는 시간이 다 네, 됐구나. 네, 네. 다음에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정확한 정보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정세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되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최요한 시사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